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한국사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1강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유튜브 더보기에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학습지를 보면 19세기 정세와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이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오늘의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연표는 우리가 가게 될 시간을 나타내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만날 인물 2명도 쓰여져 있는데요. 한 명은 여기 나와 있는 고종, 이 당시 임금이고요. 두 번째는 흥선대원군입니다. 고종의 아빠고 임금의 아버지인데 임금이 아니었던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대부분 한반도,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였던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1863년부터 186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였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고종과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배우는 학습지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으로는 12쪽, 지학사 12쪽, 미래엔 12쪽, 비상 12쪽, 두산동화 12쪽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분홍한국사에서 배우게 될 시기는 근현대사인데요. 역사는 시기 구분을 하고 들어가는 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현대사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친 말입니다. 이 둘 말고 뭐가 더 있냐면 고대와 중세가 있습니다. 현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기고요. 먼 옛날을 고대라고 합니다. 옛고. 그런데 이 가운데 시기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세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데 현대가 더 뒤로 미루어지면서 중세와 현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년을 살았던 사람보다는 2020년을 살았던 사람한테 중세와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니까 가운데 근대라는 시기를 만든 겁니다. 근대는 현대와 가깝다라는 의미이고요. 분홍한국사에서 배울 시간은 근대, 현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항기, 나라의 항구를 열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가 항구를 열게 된 사건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임금이었던 고종이 즉위한 해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19세기 중반입니다. 근대의 두 번째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점령당한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치욕을 계기로 두 번째 근대 시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게 마무리되는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8월 15일을 현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던 정부가 수립되었던 48년 8월 15일을 현대사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근대 시기인 개항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었었냐면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기서 근대 국가는 이 개항기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국가인데 고대 중세보다는 발전된 국가를 꿈꾸었어요. 물론 흥선대원군 고종, 그리고 고종의 와이프였던 중정민씨, 그리고 이들의 신하였던 위정척사파, 괴하파는 각각 생각하는 근대국가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쨌든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밑줄 친 사람들은 다 지배층이고요. 피지배층, 대부분의 백성들이 피지배층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근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지배층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근대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은 간단합니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을 했고 이 항일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일본의 식민통치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식민통치를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각각 어떤 항일운동을 했는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고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 민주주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다음 대통령도 그랬고 12년, 그 다음에 16년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해요. 그래서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이 차가웠던 독재의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는 언제가 19세기냐면요. 1800년부터 1899년까지가 19세기고요. 연도와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끝에서 두 번째 숫자를 지우고 남은 거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은 끝에서 두 번째 지우고 남은 거 더하기 1을 해서 21세기가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우리나라 밖에 정치의 형세는 모양은 어떠했냐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지금도 한중일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중국은 문호,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인데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열게 됐어요. 개항을 했는데 억지로 열었어요. 영국이 압력을 가했고 그 사건은 아편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을 영국이 일으킨 다음에 이겨서 중국을 강제로 문을 열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일본은 마찬가지로 억지로 문을 열게 됐는데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그 압력의 방법을 일본이 그대로 배운 다음에 우리나라에게도 강요를 했던 게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차이 나는 배라는 뜻입니다. 이양선이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 해안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무인도네. 여기에는 뭐가 있네. 이렇게 측량, 계산을 하고 통상,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거 지금으로 치면 무역이죠. 이거를 요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랑 미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양선인 이유는 옛날에 우리나라 배는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갔는데 이 당시에 프랑스나 미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된 다음이라서 사람이 노를 젓지 않아도 증기기관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귀신이야, 무서워, 저거 불태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양선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에 아까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다 다른 나라 외국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강제로 문을 열린 상태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인데요. 12살, 초등학생 나이에 임금이 됐어요. 그 전에 임금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헌종, 철종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바로 전이었던 순조까지 해가지고 세도 정치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세도 정치라 함은 권세 있는 가문이 힘을 발휘하는 건데 이 권세 있는 가문은, 권력 있는 가문은 이 순종, 헌종, 철종의 장인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전의 아빠, 중전의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고 이 왕을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흥선대원군이 이 힘 있는 가문을 다 쳐내고 싶잖아요. 왜냐면 자기 아들인 임금이 힘이 강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세도 정치를 없애고자 이러이러한 개혁을 했다는 뜻이고 그게 1번부터 5번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세도 정치를 주도했던 안동 김씨라는 가문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당파, 여기서의 당파는 노론, 소론,
동인, 남인, 서인, 시파, 벽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붕당 정치. 이거와 무슨 가문인가에 상관없이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해야 이 안동김씨처럼 힘있는 가문의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인재 등용에서도 이런 정책을 내세웠고, 두 번째는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원래 서원은 죽은 유학자들의 제사, 스승님의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가르치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원래 전국에 1000여 곳이었는데 47개로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양반의 자식이잖아요. 농민의 자식이 서원에서 공부하긴 힘들잖아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생산해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반의 자식들은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공부해야 되니까 군대 안 갈래요. 나 공부해야 되니까 세금 안 낼래요.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이 서원을 철폐, 없앴다라는 뜻인데 이거와 관련된 사료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사족, 여기서는 양반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살게 굴지만 가장 심한 곳이 서원이었다. 명령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여기서의 명령은 서원 철폐 명령입니다. 청하였으나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크게 화나서 말하기를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 유학을 만든 사람이죠.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왜 백성을 괴롭히는 자라고 했냐면 여기서 세금을 안 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이 더 무겁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세도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조세개혁을 했는데 여기서 조세개혁은 세금제도 개혁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로는 군대 가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군포, 군대 가는 거 대신 내는 포입니다. 군포를 원래 한 명당 한 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비단 1kg 이렇게 걷었었는데 이거를 한 명당 걷지 말고 한 집, 한 호당 1필로 걷자. 이거는 비단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을 세는 단위예요. 한 필로 걷자. 대신 줄어든 금액은 양반한테도 세금을 거두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군포를 양반한테는 걷지 않고 평민에게만 걷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양반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걷자라는 뜻이고 이거를 한 집, 호당, 군포, 포를 걷는다고 해서 호포제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은 아니지만 실시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한 호마다 한 포의 군포를 걷어서 이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말은 군포에 대한 설명인데요. 병역, 군대 가는 역을 면제해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배를 걷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면의 종류예요, 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도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오리 중에 제일 나쁜 오리인 탐관오리를 없애고자 척결은 없애다입니다.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버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이 비변사는 원래 어떤 기구였냐면 임진왜란 같은 위급 상황에 정치, 군사 문제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임진왜란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장관 몇 명만 모여서 우리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위급하니까 라고 했던 기구인데 그 기구를 세도정치 가문, 여기 있는 안동김씨 같은 세도정치 가문이 장악을 하면서 그들 멋대로 나랏일을 처리하는 악질, 나쁜 기구로 변질, 바뀌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은 이 기구를 없애고 원래 조선의 정치는 의정부, 그러니까 영의정, 의정, 좌의정이 담당했던 의정부로 보내고 군사와 관련된 거는 삼군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어쨌든 세도정치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서원도 철폐해, 탐관오리도 없애줘, 흥선대원군 만세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화살표가 반대되는 이유는 이 위까지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밑으로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이 3번 조세제도와 관련된 사료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호폭의 시행을 저지하고자 하여 만약 이 법을 시행하면 국가에서 충선된 신하, 공신, 공이 있는 신하를 포상, 상을 주고 장려하는 좋은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원군은 이를 듣지 않으며 충신과 공신이 이루어놓은 사업도 종묘와 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잖아요. 이씨 종묘와 사직, 농사 지내는 신과 관련된 건데 이 종묘와 사직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 후손이 세금을 면제받아서 양반들의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뜻이에요. 일반 백성이 법에 정한 세금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충성스러운 신하된 본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여 단연 호포법을 시행하고자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사료와 이 사료는 둘 다 많이 나온 사료니까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밑에는 왜 원성을 듣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왕권 강화였어요. 세도 가문의 힘은 줄이고 내 아들인 왕의 권한을 키우겠다 했어. 그래서 왕의 집인 경복궁을 중복해서 건설하다. 다시 멋지게 건설하다. 라는 의미로 이제 경복궁 중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돈이 필요했고 하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쓰려면 또 돈이 필요해. 결국 필요한 건 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부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의미의 원납전을 걷기로 했는데 이게 할당이 되어버려가지고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만들게 됩니다. 당백전은 1당백 할 때 1당백인데 원래 화폐 가치보다 100배의 가치를 지닌 화폐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찍어내는데 드는 돈보다는 훨씬 큰 차익을 정부가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화폐랑 5만원짜리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돈 차이가 5배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무려 여기는 100배 차이 나는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차익을 정부가 가지고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폐 경제가 어지러워져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원망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세도 정치를 약하게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던 부분, 밑에는 백성들의 원망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문제로 역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해영은 doing history입니다. 1번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35회 32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이 베냇물도 다 안 말랐는데 시아버지가 이미 사망을 해서 이제 장례식에서 입는 옷이 상복이죠. 그리고 갓난아이가 처음 입는 옷을 베넷저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안 말랐는데 3대는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 이름이 군인의 명단에 모두 실렸으니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조선시대 말단 행정구역인 리고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동? 여기에 행정 업무 담당자는 호통치며 외양간 소를 끌고 갔네. 이 글은 군정의 문란, 군정은 세 개의 정 중에 하나인데요. 군정, 한정,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요. 얘는 지금 현재 군대 가는 거. 얘는 환곡을 의미하는 건데요.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 그러니까 추석 때는
농작물이 있지만 겨울 넘어가고 2월, 3월은 힘들잖아요. 그때 관청에서 새쌀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거를 추수하면 추석 때 다시 갚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 이자를 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들이 이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본래 빌려갔던 쌀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황곡제를 폐지하고 그냥 차라리 개인의 창고에서 알아서 하게 하자라는 사창제 실시를 이제 흥선대원군 때 실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은 땅에서 나는 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전정이에요. 전이 이 밭전자입니다. 어쨌든 이 글은 군정의 문란, 어지러운 거에 대한 내용이고 백성들의 삶을 표현한 애절량, 애절하다 할 때 애절이에요. 이러한 패단, 나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했었는지 정답은 뭐죠? 1번입니다. 방금 사료에서 읽었던 것처럼 양반은 원래 안 냈었는데 그냥 한 명당 군포를 걷었었는데 한 집당 군포를 걷는 호포제, 1호당 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하자라고 했죠. 2번은 영정법이고요. 전세는 이 전정이랑 같은 말인데요. 원래 흉년에 따라서 이렇게 4에서 6두를 걷었었는데 이러지 말고 영원히 정해버리자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조선시대의 일이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거는 조선시대 세조 때의 일입니다. 15세기고요. 엄청 옛날이에요. 그 다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 이거는 내용 자체는 황곡이랑 비슷하지만 의창은 고려시대의 제도입니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제위보를 마련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국 30회 28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족, 양반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살게 하지만 가장 심한 자들은 서원에 모여 있다. 누구누구가 크게 노하여 이 누구누구는 흥선대원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 먼저 있었던 유학자, 선배 유학자들을 제사한다 하면서 도둑의 소굴이 되었음이랴. 왜냐면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건 1608년의 일입니다. 다음에 호포제를 시행하여 국가재정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 맞지요.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영조 때의 일이고요.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연구를 장려하였다. 세종 때의 일입니다. 신해통공, 신해년이고요. 1791년입니다. 시전상인, 임금님 사는 집 궁 바로 앞에서 상업을 할 수 있었던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한 건 1791년 정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일이 서원철폐와 호포제 실시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들이 이제 정답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와 보기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강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2강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